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휘저놓은 붉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암울했던 80년대를 온몸으로 노래했던 민족 시인 김남주. 순연한 마음으로 군더더기 없는 알갱이의 시편들로 부조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노래했던 시인 김남주는 미처 50평생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해방 전사와 동호회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항시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 쑥냄새 같은 김남주의 노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질타하며 우리의 정신을 일깨운다. 전사로 불리워지길 바랬던 시인 김남주. 그가 꿈꿨던 세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삼재가 미치지 않으며 만년 동안 파괴되지 않는다 하여 옛부터 전란을 피해 찾아온 문인들의 쉼터였던 전라남도 해남. 숱한 문인들과 시인들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기록의 땅, 범상치 않은 산하. 이 땅이 바로 시인 김남주의 고향이다. 1946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고향과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시인 김남주. 고향의 모든 것이 그의 시의 모태가 됐고 특히 성치 않았던 어머니가 그에게 쏟아준 애정과 사랑은 김남주의 시 세계에 기름진 토양이 되어 주었다. 우리가 6남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부한 사람이 바로 남주 형이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니? 누구보다도 남주 형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또 공부를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그런 데서 더 이뻐하게 된 것이라고 봐요. 시골 때는 옛날에 닭을 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닭 달걀을 어디 몰래 우리도 몰래 감춰놨다가 형이 방학 때 오거나 그러면은 꼭 형만 드리고. 1960년 해남 중학교에 입학한 김남주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평소 공부를 잘했던 김남주는 아들이 검판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964년 당시 전남에서는 최고의 명문고로 꼽히던 광주 일고에 진학한다. 그러나 그는 주입식 교육 제도와 엘리트만 모인 자신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천성을 가진 김남주에게 획일적인 입시 제도로 짜인 학교 생활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학교 성적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훗날 6개국어를 통달할 만큼 언어에 자질이 있었던 김남주는 영어 공부에는 누구보다 열심히했고 그것은 훗날 그가 영문과에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오직 인류대를 가기 위한 전쟁터 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김남주는 이듬해 자퇴를 결심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도 좀 다녔어요. 그러고는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2학년 때는 같은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김남주 씨 아버님이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일고라고 하는 곳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아빠 같은 사람들을 자제들이 주로 많이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전학기 마치고 그냥 자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김남주는 해남으로 내려온다. 언제나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 땅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1969년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김남주는 전남대학교 물리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김남주가 대학에 입학한 1969년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기였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에는 경찰이 상주했고 어디서나 검문 검색이 실시됐으며 작은 활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저는 뭐 늦깎이 이제 대학생으로서 뭐좀 그러면 복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도 잘 안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도 69년 아마 이 무렵에 한참마다 또 이 그 삼성기업 반대 데모가 이제 일어나고 그럴 때입니다. 캠퍼스에서 시위가 있고 데모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꼭 그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쩔 때는 뒷견에 있기도 하고 좀 멀리 숨어서 보기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 앞에 안 나타나고 이제 저를 숨기고 있을 그런 때인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그는 갑오 동학 농민운동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훗날 그의 시에 사상적 뿌리가 되며 반외세 자주화의 자각들을 일으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영문학의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한 130, 40 학점을 따야 되는데 4년 동안에 우리 남주가 땄던 학점이 하여튼 60학점인가가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평화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교를 간 마치고 우리한테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내가 듣고 있고. 군사 독재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72년 10월 유신과 계엄을 선포한다. 국회 해산, 대학 휴교령 등 더욱 강화된 통제로 인해 작은 저항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았다. 군사 독재의 폭압적인 통제에 의해 사회 각계각층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대학가는 피눈물 나는 좌절과 패배주의에 물들고 있었다. 어떤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던데 김남주는 친구 이강과 함께 전국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하고자 최초의 유신 반대 지하신문인 함성고발을 제작 배포한다. 이 사건으로 73년 3월 김남주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 그러면서 일종 반유신 비밀 지하신문을 만들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강주로 와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제작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마치 12월 10일 날 대학이 다시 개학이 됐어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말로. 그래서 10일 날 9일 날 저녁까지 다 프린트 해가지고 10일 날 9일 날 밤중에 10일 날 학생들이 오면 보라하기 위해서 전대, 강고, 전여고, 광주여고, 일고 그때 5군데 학교를 뿌렸죠, 밤중에. 당시 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반공법이 적용됐던 김남주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73년 12월 28일 투옥 10개월 만에 석방된다. 70년대는 개발의 시대였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조 속에 정부는 공업화 유지의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화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모든 개발은 공업화, 도시화에 집중돼 있었다. 이 무렵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에서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독교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 등이 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함성지 사건으로 10개월의 투옥 생활을 마친 김남주는 정광훈, 윤기현과 함께 해남에서 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 해남 같은 경우는 Y농어민회 같은 경우가 또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 농민회가 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런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농촌 현장의 그 움직임과 이제 여기 그 김남주 씨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황석영 씨랄까 이런 도시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지식운동을 하다가 이제 지식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일찍 침투했자면 꼭 침투한 자에는 이제 정정하고 일찍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진훈가, 잿더미, 편지 등 향토색 짙고 민중지향적인 김남주의 시들이 실리며 세상에 시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려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심년으로 떨어졌다. 삽살개가 되려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이러한 초기 시들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양반의 옥중 시들에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 옥중 시들에서 어떤 극대화되는 어떤 내용과 또 기법상의 어떤 특징들의 그 단초를 두루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70년대 초반에 우리 시단의 통상적인 민중지향적인 시들, 70년대 초반에 우리 삶과 현실의 어떤 척박함을 토로하던 그런 민중지향적 민중시들과 크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73년 말부터 유신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의 타락은 가혹했다. 이 무렵 민청학년 사건으로 천여 명이 체포되고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 일부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된다. 제야 인사, 언론인, 학생,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 일어서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 언론에서는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통해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한다. 한편 독점 자본주의 경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사독재 정권과 싸워야 했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유신에 대한 저항은 각계각층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당시 시작 활동과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김남주는 황석영, 김상윤, 최권행 등과 함께 광주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보급하여 민중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민중문화연구소를 개설한다. 광주에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이 전남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요. 그랬고 그다음에 광주 안에 뭐 송기숙 선생님이라거나 문병란 선생님이라거나 민중문화 자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인들,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뭔가 광주 사회 안에서 새로운 그 문화운동 같은 걸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논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가장 중심적으로는 그 소설가이신 황석영 선생이 제안을 해가지고 당신하고 김남주 시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광주에서 여러 가지 뭐 강연회건 온갖 가지 하여튼 가능한 한 일종의 문화선전 활동 같은 걸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민중문화연구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파리코면 강독 사건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김남주는 도피 생활 중 알제리 해방운동의 기수 프란츠 파농의 명저인 자기 땅에서 유배된 자들을 번역 출간한다. 유신 말기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의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자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남주는 비밀 지하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난민전에 가담하게 된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했던 김남주에게 난민전 활동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는 최전방에서 전위대로 활동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모 재벌의 집 담을 넘기도 했다. 암암리에 그런 저항의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계속 어떤 조직적인 연결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비공개, 비합법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연결된 거지. 예?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을 택한 거예요.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조직에 저항했던 사람들 일부가 뭐 친북이다 해갖고 우리가 공안당국에 의해서 매도를 당했고 뭐 참 그랬어요. 그런 대다수는 적어도 우리 연배층 그 붙어서 대다수는 진짜로 순수한 저항 의지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지 않았더라면은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는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외세와 독재에 저항하는 글을 쓰며 난민전 활동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79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김남주는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약 80여 명이 체포됐고 그들 대부분이 무명의 생활인들이었다. 대학 교수, 교사, 공무원, 파출부, 택시 운전사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었고 연령 또한 22세부터 69세까지 다양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살해 사건이 있기 보름 전 내무부에 의해 발표된다. 공사는 지난 10월 4일 국계의 기본 목표인 폭력에 의한 적화 통일 혁명 노선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의대로서 지하에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안전 거점을 확보하고 비밀 지하 조직, 반국가 음모 조직, 반체제 적색 집단. 난민전에 붙여진 제목은 어마어마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접하며 친북 사회주의이며 지하 간첩단이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니까 그냥 이름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남조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거 조금 이러다가 이게 표현이 그런데 준비위원회다 이거야. 고쳐줄 수 있다. 아 그래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손들어서 고치는 걸로 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그거를 그 문제 제기를 보류한 거예요. 남조하고 나오는 거의 같은 심정으로 왔어요. 남조도 그때 당시 약소 민족들의 해방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든지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상당 부분 깊이 가 있을 테거든요. 우리는 그런 저항 정신을 인정했고 오늘날은 많이 그것이 좀 왜곡되고 매도됐어요.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되어 60여일간의 불법적인 장기 구금과 살인적인 고문 수사도 투쟁의 한 방법인 양 끝까지 견뎌낸 김남주. 난민전 관련자들 중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남주는 이 사건으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남주는 대법원 판결 후 80년 12월 광주 교도소로 수감되고 갇힌 감옥에서 갇힌 광주를 보게 된다.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시들이 이곳 광주 교도소에서 쓰여졌다. 한반도 모순에, 한반도 혁명성에, 한반도 문제의 총체적인 핵을 십자가로 짊어진 80년 5월의 광주. 또다시 군사독재는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고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구했던 많은 이들을 총칼 앞에 서게 했다. 김남주는 처참한 싸움의 한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독재의 반복 현상에 조국의 운명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는 종이도 필기 도구도 주어지지 않았다. 시를 써야 한다는 일념으로 당시 아무도 증언하지 못했던 80년 5월을 노래한 시들은 바닥에 못을 갈아 우유곽에 쓰여진다. 5월 어느 날이었다. 일종 1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일종 1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밤 12시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고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걷어버렸다. 그 학살이라는 시는 증언하는 시죠. 우리가 흔히 참여시라든가 저항시라든가 비판시는 증언하고 고발하고 저항하고
하는 내용을 담는 시거든요.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잃지 않는 그런 시인의 하나의 의무감에서 나온 시죠. 근데 김남주 시인은 5.18 당시 현장에가 있었지 않고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바깥의 소식을 듣고 감옥과 광주가 갖는 어떤 동질성 의미 속에서 갇힌 상황 속에 있는 광주를 감옥에서 영감으로 하나의 예언자적 입장에서 체험한 것이 아닌가. 바닥에 못을 갈아 은박지에 쓴 시와 휴지에 쓴 시들은 출소자와 책을 통해 감옥 밖으로 나왔고 그런 시들을 모아 어렵게 시집들이 출판된다. 그의 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은 초기 시들을 모아 1984년 첫 시집 진혼가를 출간하고 이어 1987년 나의 칼 나의 피, 1988년 제3시집 조국은 하나다가 출간된다. 험난한 과정을 통해 출판된 그의 옥중 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초기에는 조금 그 구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투옥 중에서 시도 보면. 그러나 그게 말이죠. 금방 극복이 돼요. 그 왜 극복이 되느냐 그걸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그 진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식인의 어떤 그 지식인의 어떤 지식으로 그걸 전달하려거나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절실하게 느낀 그런 절실성을 그대로 진솔하게 나타내는 이런 자세가 김남주 시인에게 있습니다. 시창작에 임하는 이 양반의 이 시기의 태도는 어떤 혁명에 임하는, 생사를 걸고 혁명에 임하는 어떤 전사로서의 그 정신적 긴장감이라 할까요? 그리고 적과 아에 대한 어떤 정서적 구분, 이 위에서 이 양반의 시창작의 에너지가 분출되는데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창출된 이분의 그 애환한 옥중시들은 정말로 읽는 독자들을 전율케 합니다. 난민전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던 박광숙. 그녀는 그의 옥중시를 세상에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불호에도 불구하고 10년 옥바라지를 자처했던 그의 오랜 동지다. 그 활동가로서 만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감정이랄까 특별한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만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시도 썼다라는 거 알게 되고 또 번역도 했다라는 거 알게 돼서 나하고 똑같이 그냥 문학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는 알았었는데 이제 재판하면서 그 세세한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면회하면서 알게 된 거지 면회하는 과정에서 후배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갇힌 생활을 해야 했던 김남주에게 박광숙은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남주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그의 시들을 엮어 책을 출간해 주었고 그에게 바깥 세상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그녀는 김남주에게 자유 이상의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10년이라는 투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또한 박광숙의 사랑이 큰 힘이 됐을 것이다. 제가 10년 갇혀온 그 세월 동안 그 가혹한 옥중 생활을 견뎌낸 것은 모든 장애를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특히 박광숙 씨와에게 사랑의 힘이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15년 징역을 다 살고 나면 내 나이 49살. 이런 사람 기다려 무엇에 쓰겠다는 것일까? (5년) 살고 벌써 반백이 다 된 머리를 철창에 기대고 사내는 후회하고 있다. 어쩌자고 여자 부탁 선뜻 받아들였던 86년 김남주는 전주 교도소로 이감된다. 80년대를 들어서며 양심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이들이 특사로 석방되지만 그때마다 김남주의 이름은 제외됐다. 그의 갇힌 생활은 끝없는 터널의 연속이었다.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의 전숙희 회장과 정을병 세계 작가대회 준비위원장은 오늘 정해창 법무장관을 예방하고 현재 구속 중인 시인 김남주 씨를 비롯한 구속문인의 석방을 84년 재촉구했습니다. 석방촉구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김남주의 석방촉구 운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무렵 김남주의 시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3세계 혁명 시인들의 번역 시집이 출간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김남주 석방운동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나 혹은 문학의 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학술적인 운동을 통해서 김남주 석방운동은 혹은 또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됐었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가령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권 이런 나라들에서 김남주 석방운동에 같이 동참해 줬었습니다. 88년 12월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갇힌 생활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 속으로 김남주는 돌아왔다. 형제의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급 사회에 있어서 시인은 해방 전사와 동호회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항시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 때로는 나팔수가 되고 때로는 직접적인 전사가 되어 온몸으로 노래했던 시인 김남주. 그를 그리워했던 이들은 현장으로 돌아온 김남주를 환호했고 90년대 새로운 민족 문학의 출구를 기대했다. 89년 1월 김남주는 10년 옥바라지를 정성스럽게 온 박광숙의 손을 잡았다. 문빈정사에서 올려진 결혼식은 문인들을 비롯해 김남주를 후원하던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다. 제가 이제 그때 막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송이라든가 어디 강연 나가고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잘 못해요. 그러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내 생각에도 제 취향이기도 한데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는 거는 가급적으로 다 이제 못하게 막고 이제 제 1차적으로 제 선에서 나갔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만 나갔는데도 꽤 많이 나간 편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고달프게 됐던 거죠. 뭐. 10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남주에게 대학이나 많은 단체들이 그의 강연을 원했고 많은 문학 행사에 그를 초청했다. 그는 투옥 생활 동안 자신을 돌봐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그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밤을 새우며 89년 사랑의 무기 출간을 시작으로 솔직히 말하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좋은 세상 등 그의 시집이 계속 출간됐다. 10년 전 그가 활동했던 때와는 달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사회 속에서 그의 시들은 예전의 옥중 시와는 달리 긴장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무렵에는 김남주 시인의 시들이 이제는 적과 동지의 구분도 없이 뭔가 인간 일반에 대한 어떤 피로감과 짜증을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또 뭔가 그 이전과 같은 풍자를 시도하지만 옥중시에서 보여지는 그런 팽팽한 어떤 정서적, 정신적 긴장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풍자에 미달하는 어떤 태작을 내기도 하게 됩니다. 정말 지향점이 없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강연 요청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의 어떤 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막상 본인은 가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해줄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아직은 이렇게 나 자신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러죠.
실망했다 그러고 당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제 어려웠던 거죠.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달라진 세상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이제 자유가 아닌 갈등과 혼란과 싸워야 했다. 언제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흙을 그리워한 그는 강화도에 작은 터전을 마련했다. 그동안 갈등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 1993년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상임이사로 일하는 등 김남주는 새로운 의욕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사회적 삶을 보는 이 양반의 시각이 그러한 다소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더 깊고 더 넓은 자리로 이 양반의 시선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이 양반의 태도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시인이 신세를 갖고 서로 감싸 안아야 할 것이 단순히 노동자 농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저 풀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 벌레 하나 이런 어떤 목숨들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모든 존재들까지 또 두루 다 쌓아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목숨들 앞에서 시인은 비로소 시인이라는 것. 새로운 지향점을 깨달은 그에게 독재보다 압제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 닥쳐온다. 93년 11월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것이다. 옥독을 풀기도 전에 쉼없이 활동했던 탓인지 김남주는 병마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딴 거보다 너무 어린 아들을 두고 간다라는 면에서 그랬을 거고 글쎄 자기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주 워낙 통증이 심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죽음 자체보다도 그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1차적으로는 너무 두고 가는 애가 어리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본인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인으로서 전사로서 부조리한 사회와 치열하게 싸워왔던 김남주. 죽음을 앞둔 그에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이제 막 그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어린 아들이었다. 병마와의 싸움 3개월 만에 그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야 했다. 지병으로 투병 중이던 시인 김남주 씨가 오늘 새벽 서울 고려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48세인 김남주 시인은 전남대 재학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난민전 사건으로 9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순정한 인간의 예시를 장총처럼 메고 싸워왔던 김남주. 그는 온몸으로 사랑했던 세상을 뒤로하고 후련히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를 아꼈던 많은 사람들은 민족운동가로서 시인으로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김남주를 아쉬워했다. 시인이라기보다 전사로 불리워지길 바랬던 김남주. 많은 문우들은 그의 시들이 더 좋은 사회, 인간적인 삶을 향한 문학적 표현으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나는 어둠이 걷히면 쓰러지는 개똥벌레라는 그의 시를 실천하기라도 하듯 세상을 떠난 김남주. 80년대 민족문학의 한 상징이었던 김남주는 그의 후배들에 의해 그가 치열하게 싸웠던 광주로 향했다. 광주 망월동 상묘역. 전사로서 시인으로서 고뇌하고 싸웠던 이곳 광주에 그가 온몸으로 노래했던 80년 5월의 영령들과 함께 김남주는 묻혔다. 억압받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하기에 부조리한 시대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시인 김남주.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사회를 대신해서 이 땅을 떠났는지도 모른다. 그의 싸움은 우리 문학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아주었고 우리 민족 문학사의 대표적인 시인 정신으로서 남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과 문학사에 남긴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김남주 추모 사업회를 발족하게 되고 해마다 민족문학의 밤을 통해 그의 시와 정신을 다시금 되짚어보며 그의 활동을 기리고 있다. 나와 함께 모든 별이 꺼지고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내가 어찌 눈을 감는가. 마지막으로 97년 2월 광주 송원 갤러리에서는 김남주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을 주제로 한 고향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김남주를 기리는 많은 사람이 참석한 전시회는 김남주 추모 시비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 광주 비엔날레 공원 추모 사업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공원 한켠에 호남의 예향, 의향을 대표하는 시인 김남주의 추모 시비가 올해 11월경에 세워질 예정이다. 대부분의 추모비와는 달리 김남주의 추모 시비는 민중과 같이 했던 그의 삶을 기리고자 수평적 구조로 형성된다. 김남주 시인이 살아생전에 민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로부터 소위 그런 그 낮은 위치에서 그들의 민중들의 생각과 또 사상을 시로서 대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일테면 벗이 되어서 또 그들의 노래가 되어서 그 가객으로서 한 시대의 좀 훌륭한 가객으로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위로 솟을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나란히 했던 그 인생을 좀 기린다는 의미로 시를 좀 그 시비를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마다 2월이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싸웠던 김남주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곳 광주 망월동 삼묘역에 자리한 김남주의 묘를 찾는다. 아주 간절하죠. 지금 사실 시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고 변화시키는데 앞서가는 최대의 지성인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시대의 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고 시대를 진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드물어졌다. 이런 점에서 참 남주가 다시 한번 아쉬운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 흙의 노동을 하고 싶다던 시인 김남주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찾았던 이곳은 그의 부인과 아들 토일이가 지키고 있다. 월화수 목요일은 열심히 일하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하여 지어진 아들의 이름 김토일.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바랬던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시 속에 그려진 세상이 평등 세상이었다면 그의 본원적인 감성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머니의 고추밭과 아버지의 농가, 염소에게 뿔싸움을 시키고 있는 아이들의 방죽가였던 것이다. 글쎄요, 그 사람 기질에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매이지 않는, 억압되지 않은 그런 기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무 어떤 인간성이 억압된다라는 그 속에서 어떤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 자유를 추구하게 된 거지, 이게 어떤 원칙을 정해놓은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본성이 그랬는데 이 사회가 이제 어떤 그런 격돌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의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고 서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부라든가 또 누구로부터의 억압이라든가 그거는 하나의 죄악이니까 그런 것들을 깨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였겠죠.